엄마는 네 엄마가 아니야.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88세의 각정임이라는 여자는 그날 병실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손은 언제나 따뜻했던 손이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그 손은 늘 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손은 차가웠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마침내 터져 나오려는 것처럼요. 유나야, 어머니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떨렸고 마치 무언가를 고백하기 직전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계속 이상했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왔을 때도 식사 시간이 되어도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먼 곳을 향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먼 시간을 향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죽을 떠먹였습니다. 미지근해진 흰죽이었습니다. 병원 급식실에서 올라온 죽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처음엔 뜨겁다가 조금 지나면 미지근해지고 결국엔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미지근함이 유난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나는 숟가락을 어머니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정말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따뜻해 보였지만 어쩐지 쓸쓸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엄마라는 말을 쓸 때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신호였습니다. 평소에는 늘 어머니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스스로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마치 오래된 바람 같았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런 바람 같았습니다. 너한테 미안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틀렸을 때도 화를 냈을 때도 어머니는 늘 그래도 나는 네 엄마니까 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이혼할 때도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나를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유나야, 엄마는 네 엄마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도, 옆 병실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도, 창밖의 바람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너를 낳은 건 선이야. 네 이모, 아니, 네 진짜 엄마는 선이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온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선이,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여동생이자
내가 어릴 적 한두 번 본 적 있는 여자,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조금 섬세해 보이던 그 여자.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이모로만 기억했습니다. 그저 어머니보다 조금 어리고 조금 더 웃던 사람으로요. 선이는 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떠났어. 그 애는 아팠어. 몸도 마음도.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종이를 펼치는 것 같았습니다. 바스락거리고 쉽게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때 선택했어. 너를 데려와서 키우기로.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선이는 너를 키울 수 없었고 나는 너를 보는 순간 사랑했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게 본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는 손을 뺐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베는 것처럼요. 나는 사회복지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노크를 했습니다. 2번,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김도현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박정희 어르신 보호자님이시죠?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등받이에 기대지는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을 전하셨더군요. 김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그냥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김도연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길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말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슬퍼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알아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가 평생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모든 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요? 서유나라는 이름은 진짜였을까요?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였을까요?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끝없이 쉬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어머니의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요. 유나야, 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말 들어줄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것처럼요. 선희는 좋은 애였어. 착하고 섬세하고 예쁜 애였어. 그런데 세상은 그 애한테 너무 가혹했어.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그 애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근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어. 그래서 떠났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네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숨긴 거니까. 거짓말한 거니까. 나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유나야,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키운 것, 너를 사랑한 것, 그건 후회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슬픔도, 혼란도 모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늦가을의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걸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찻소리도 모두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차갑게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까요? 나는 그렇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하얀 각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바셀린을 발라주었지만 금방 또 말랐습니다. 나는 그 입술을 보며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침묵하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점점 더 앙상해지고 하늘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그 낮은 하늘 아래 어머니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마치 새의 뼈처럼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어머니? 너 엄마 미워하지?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나는 어머니가 미운 건지 슬픈 건지 혼란스러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아무것도 정확하게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미워해도 괜찮아.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더 말을 아꼈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와도 식사 시간이 되어도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오늘은 무엇 배웠냐고, 친구들과는 잘 지내냐고, 점심은 맛있었냐고. 나는 가끔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도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은 낙엽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김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하지만 그 말을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세게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망설이세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왜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어머니께서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네. 말을 하면 뭔가 끝날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들은 여전히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계속 떠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복도에서 새어들어오는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느리고 얕았습니다. 마치 바람이 그치기 직전처럼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나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밉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라졌을 때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뭘 느껴야 하는지. 어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은 눈 사이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에 한두 마디 정도만 했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그런 짧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옆에서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소풍 가는 날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잖아요.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았습니다. 김밥이랑 계란말이 그리고 과일까지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너 그날 김밥 떨어뜨렸잖아.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거 주고 어머니는 안 드셨죠. 괜찮았어. 엄마는 너 먹는 게 더 좋았으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현이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고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곁에 계셔주세요. 네. 김도현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다른 병실에서 들리던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찬찬히 눈을 떴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나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선이가 너한테 남긴 게 있어.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야. 엄마가 가지고 있었어. 미안해. 이제야 주려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봉투였습니다. 봉투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유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봐. 엄마 대신 미안하다고 전해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읽어도 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글씨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마치 쓰는 사람이 울면서 썼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안아줄 수 없어서 미안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근데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어. 엄마는 너무 약해. 세상이 무서워. 나 자신도 무서워.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했어. 너를 잘 키워달라고. 언니는 나보다 강해. 나보다 따뜻해.
언니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유나야, 엄마를 원망해도 괜찮아.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해. 정말 사랑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라는 것을.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조용히 사셨고 친척도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이웃과 어머니가 다니던 성당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조문을 하고 짧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평안하게 가셨겠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림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명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그 향은 너무 진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향이 폐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익숙했습니다. 평생 나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나는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2층 끝집. 어머니는 그곳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나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그 빛 아래 어머니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소파 위에 담요, 식탁 위에 안경, 부엌 싱크대 옆에 물기 마른 컵.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잠시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누 냄새와 오래된 옷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경집, 수첩, 낡은 지갑,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들.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아기는 작았습니다. 갓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진 뒷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와 유나, 1963년 5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사진. 두 명의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선희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천천히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자매. 1960년. 세 번째 사진. 선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선희는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상자 밑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가 알아야 할 것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근차근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나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유나야, 엄마는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미 떠나고 없을 거야. 미안해,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해서.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진실을.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선희는 내 동생이었어. 예쁘고 착한 동생이었어. 그런데 세상은 그 애한테 잔인했어. 선희는 20살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은 선희를 사랑한다고 했어. 결혼하자고 했어. 선희는 믿었어. 그리고 너를 가졌어.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떠났어. 선희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도망갔어. 선희는 무너졌어. 혼자 너를 낳았어. 병원도 아니었어. 집에서 엄마 도움으로 낳았어. 그날 밤 선희는 울면서 너를 안았어. 그리고 말했어. 언니,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 나는 나 자신도 지킬 수 없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는 고민했어. 하지만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선희한테 부탁했어.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엄마가 되겠다고. 선희는 울었어. 그리고 고마워했어. 며칠 후 선희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나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1년 후 선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바다에서 발견됐대. 엄마는 그날 많이 울었어.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키우겠다고 다짐했어. 선희 대신 엄마 역할을 하겠다고. 그래서 호적에 내 이름을 올렸어. 법적으로 내 딸로 만들었어.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유나야,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키운 60년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는 엄마 딸이야.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딸이야.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도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김도연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편지 읽으셨군요. 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도연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요나가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옆에 있어 달라고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벽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선이라는 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착하고 예민한 사람이었대요.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대요. 나는 사진 속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키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했지만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해야 할까요? 김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어머니 침대에 누웠습니다. 담요는 여전히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서윤아는 진짜 내 이름일까요? 선희는 나를 사랑했을까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사이에서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는 것. 그게 진실이라는 것. 나흘 후 나는 오래된 사진관 앞에 섰습니다. 영원 사진관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는 거의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낡은 종이었습니다. 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깊게 팬 주름. 그는 돋보기를 벗으며 나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오래된 사진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언제쯤 찍은 사진인데요? 60년 전쯤입니다. 1963년. 남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60년 전이요? 그때 필름이 남아있을지. 그는 일어서서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카운터 앞에 서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진관 안에는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 냄새와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후 남자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1963년 거라면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이름이 뭐죠? 박선희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봉투들이 다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월이 지나간 소리 같았습니다. 있네요. 남자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박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 네거티브 필름이 있을 거예요. 원하시면 인화해 드릴 수도 있고요.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다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사진 몇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선희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두 번째 사진. 선희가 아기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가볍게 조심스럽게 입맞춤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선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어머니는 선희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진들 누가 찍었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참 생각하다니 대답했습니다. 아마 제 아버지가 찍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사진관을 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슬픈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사진을 들고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바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통 사진 속 선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김도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도연은 사진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이게 선희시군요. 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도연은 한참 사진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희 씨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부탁한 게 있었대요. 무엇이요? 유나를 행복하게 키워달라고요. 그리고 유나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게 진실을 숨겨달라고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희 씨는 당신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했던 거예요.
평생 비밀로 해달라고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당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나는 사진 속 선희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떠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선희 씨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다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바닷가였대요. 동해 쪽이었다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동해로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무들과 회색빛 하늘. 그 풍경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평온했습니다. 동해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끝없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짠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옷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은 아름다웠지만 슬펐습니다. 마치 무언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파도가 닿는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선희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선희 씨, 나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당신 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낳은 서윤아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파도가 내 발끝까지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신발을 적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사진을 바다에 띄워 보냈습니다. 사진은 파도를 타고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여관에서 잤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선희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나야, 선희가 나를 불렀습니다. 네, 나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선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선희도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잘 사라져서 고마워. 선희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빛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꿈에서 깨었을 때 눈물이 흘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김도연이 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김도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는 역 앞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선희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어머니께서 하나 더 남기신 게 있어요.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통장이요.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이에요. 당신 앞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왜요? 어머니 말씀이 유나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거리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벚꽃이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 열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가방을 꺼내서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종이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위의 일기.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1963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임신 석 달이라고. 나는 울었다. 기쁘지 않았다. 무서웠다. 그 사람은 떠났다. 나 혼자 남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1963년 4월 2일. 언니한테 말했다. 언니는 울지 않았다. 그저 나를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언니는 말했다. 괜찮다고. 같이 이겨내자고. 나는 또 울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63년 5월 10일. 아기가 태어났다. 작고 예쁜 아기였다. 이름은 유나라고 지었다. 언니가 지어준 이름이다. 예쁜 이름이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너무 약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1963년 5월 15일. 유나를 안고 있었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공책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1963년 5월 20일. 언니한테 부탁했다. 유나를 맡아달라고. 언니는 거절했다. 언니는 말했다. 너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미 무너졌다. 페이지는 계속되었습니다. 1963년 5월 25일. 언니가 결국 받아들였다. 유나를 키우겠다고 했다. 나는 안도했다. 동시에 너무 미안했다.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서.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1963년 5월 30일. 내일 떠나기로 했다. 유나를 언니한테 맡기고 나는 떠난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냥 멀리. 유나야, 엄마를 미워하지 마. 사랑이 항상 함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떠나는 게 사랑이기도 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네. 같이 갈 곳이 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옛 동네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선이가 어렸을 적 살던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머니들이 살던 곳이에요. 김도연이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대문과 녹슨 우편함. 하지만 그 집에서는 여전히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아요. 하지만 한번 봐두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구멍가게도 낡은 우물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여기서 선희 씨 손잡고 많이 놀았대요.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었을까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선희 씨는 조용하고 수줍은 아이였대요. 반면 어머니는 씩씩하고 활발했대요. 그래서 늘 선희 씨를 지켜주려고 했대요. 나는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두 자매가 손을 잡고 이 골목을 뛰어다니던 모습을,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던 모습을. 선희 씨는 외로웠을 거예요.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시절엔 미혼모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떠났던 거겠죠. 네,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예요. 우리는 골목 끝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낡은 그네와 시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선이 둘 다 저를 사랑했어요. 나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둘 다 고마워요.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셨고 선이는 저를 낳아주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조용한 산기슭이었습니다.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나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왔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선이 일기를 찾았어요. 읽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더라고요. 많이 사랑했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는 알아요. 어머니가 더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 나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62년을 키워주셨잖아요. 밥도 해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아플 때 간호도 해주시고, 그게 다 사랑이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딸이에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딸이에요. 그거 알죠?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또 올게요. 나는 묘비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김도연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드시고 가시겠어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같이 먹어요. 우리는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도연도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많은 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어머니랑 선이도 저 별들 중 하나일까요? 김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마도요. 그럼 같이 있겠네요. 그럴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겠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유나 씨, 김도연이 나를 불렀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행복하게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곧 올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나는 김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김도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선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선희 씨,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